아니, 내가 잘못 본 걸까? 설마 내가 하녀라고? 눈을 비볐는데도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76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녀 두 글자로 저장된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을 막아버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인천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동 1502호에서는 이미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영희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확한 그녀의 생체 시계는 가족들 중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아들 부부의 방과 손주 준이의 방을 확인했어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영희는 가장 먼저 전기밥솥에 전원을 켰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이 물에 불어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좋아하는 나물들, 아들 해철이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용, 호박, 그리고 손주 준이를 위한 계란과 우유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희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져진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 다시마 국물을 우려내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영희에게는 소중했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이는 영희를 무척 따랐어요. 응, 우리 준이도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영희는 따뜻한 미소로 손주를 맞이했습니다. 준이는 영희 옆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준이야. 할머니가 다 할 테니까 세수하고 오렴.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철이와 수진이가 차례로 일어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영희는 이미상을 완벽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 된장찌개, 5가지 나물,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한 상이 펼쳐졌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수진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말에 영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그런 말을?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해철이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중간 관리자인 그는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매일 이렇게 차려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해철의 감사 인사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디야.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화목해 보였습니다. 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없으면 어떡하죠? 할머니 요리가 훨씬 맛있는데. 영희는 손주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급식도 잘 먹어야지. 영양사 선생님이 정성껏 만드신 건데. 해철이와 수진이는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수진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그럼 저녁은 준이랑 둘이 드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 각자 하루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해철이는 구두를 닦고 수진이는 화장을 마무리했어요. 준이는 학교 가방을 챙기며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했고 해철이도 뒤따라 나섰어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준이까지 인사를 마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홀로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녀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빨래, 장 보기, 그리고 저녁 준비까지. 영희에게는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항상 허전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며 오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각 방의 먼지를 털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마트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영희 씨, 항상 부지런하시네요. 가족들이 복 받았어요. 이웃의 부러움 섞인 말에 영희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마트에서는 신선한 재료들을 꼼꼼히 골랐습니다.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하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안이 가득 차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녁 5시, 영희는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며 음식이 식지 않도록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영희의 일상이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준이가 가장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원까지 다녀온 준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우리 준이 고생했네. 간식 먹을래? 영희는 미리 준비해둔 과일을 내주었습니다. 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해철이와 수진이는 예상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다며 사과했어요. 괜찮아. 따뜻하게 데워뒀으니까 식사해. 영희는 음식을 다시 데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아침 준비를 미리 해두었어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멸치와 다시마를 우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영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가족들의 감사 인사와 따뜻한 말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며 영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순간이 영희에게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해철이가 급하게 회사로 나가면서 휴대폰을 침실에 두고 간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해철이가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는 그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어요. 아, 해철이가 핸드폰을 깜빡했네. 영희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테니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영희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수진이었고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어요. 오늘 하녀가 반찬. 영희의 눈이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하녀라는 단어가 왜 며느리의 메시지에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로 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집에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는 건가? 영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 하녀가 반찬 해놨겠지? 수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해철이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편하지? 공짜 하녀가 있잖아.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하녀가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간절히 다른 의미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확인하는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장된 방식을 본 것입니다. 엄마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하녀라는 두 글자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하녀 때문에 편해 죽겠다. 맨날 차려주니까. 이런 내용들이 영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저 무료 가정부였던 것이죠. 영희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설 수가 없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의 글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는 모든 일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서비스였던 거죠. 그것도 공짜로 제공되는 편리한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영희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수진이의 차가운 태도, 해철이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들,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할 용기가 생겼어요. 아픈 마음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가며 확인했어요. 하녀가 또 뭐라고 할까? 하녀는 그냥 시키면 되지. 이런 내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의 대화였어요. 수진이가 해철이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좋아. 하녀가 다 해주거든. 친구들이 부러워해.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영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사랑이 그저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였던 것이죠. 해철이의 답장은 더욱 가혹했어요. 맞아. 엄마는 그냥 하녀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영희는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을 그냥 하녀라고 표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주까지 돌보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곧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영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손주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살 하나하나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이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하지만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준이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배가 고프다며 간식을 달라고 했어요. 영희는 기계적으로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평소라면 손주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해철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핸드폰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는데.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가져다 줄게.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어요. 해철이는 영희의 달라진 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해철이의 회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녀, 공짜 하녀, 그냥 하녀. 이런 단어들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해철이를 만났을 때 영희는 평소보다 차갑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해철이가 인사했지만 영희는 별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해철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의아해했지만 급한 업무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서러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무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영희는 요리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습관처럼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대충 해도 될 것 같았지만 수십 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성의 없이 간단한 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 상차림은 평소보다 초라했어요.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이 별로 없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좀 그렇네. 이 답변에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영희는 말수가 적었어요. 평소라면 가족들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이 피었을 텐데 오늘은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준이가 말을 걸어도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준이의 물음에 영희는 피곤하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해철이와 수진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깊이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해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영희의 답변은 여전히 짧고 건조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평소와 달리 설거지를 천천히 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씻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하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설거지를 마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 해철이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했어요. 특히 해철이가 대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 해철이는 어머니에게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결혼식 날에도 평생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언제부터 자신을 하녀로 여기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영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서비스였던 것이죠.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 굽은 어깨, 피곤에 지친 눈.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날 밤, 영희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대폰 화면에 그 충격적인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하녀, 공짜 하녀, 그냥 하녀.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5시 반이 아닌 6시에 눈을 뜬 것이었어요. 몸이 무겁고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주방으로 향했지만 평소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제의 충격이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라면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아침상이 오늘은 대충 차려졌어요.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의무로만 느껴졌어요. 해철이와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둡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영희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사랑조차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자신만의 정체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이날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영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영희는 이제 다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속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영희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일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전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집이 최고야.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좋은 이야기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들린 말은 또다시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좋아. 하녀가 다 해주거든. 영희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어요. 다시 하녀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의 전화에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영희는 베란다 구석에 몸을 숨기며 수진이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더 알고 싶었어요. 아침도 차려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빨래도 알아서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가 해주는 모든 일들을 친구에게 늘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녀가 해주는 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이 해주는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가 친구의 부러움을 받으며 우쭐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 정말 편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그저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의 다음 질문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 하녀 얼마나 줘?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거야. 친구는 당연히 영희를 돈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대답은 영희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한 푼도 안 줘. 공짜야, 공짜. 영희는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짜 하녀라는 표현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수진이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친구는 더욱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공짜로 해줘? 그럼 너무 좋겠다. 나도 그런 하녀 구하고 싶어.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정말 복 받은 거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주고, 저녁까지 완벽하게 차려주고. 이런 하녀 어디서 구하겠어. 영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그저 하녀의 업무로 치부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하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의 자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들어. 뭐라고 해도 토 달지 않고 다 해줘. 성격도 순해서 부리기 편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온순한 성격까지 하녀로서의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가 또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오래 일할 것 같아? 나이가 있어 보이던데.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몸이 안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부려먹을 수 있을 거야. 지금도 76인데 정말 튼튼해. 부려먹는다는 표현에 영희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대화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혹시 다치거나 하면 어떡해? 수진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다른 하녀 구하면 되지. 요즘 일자리 없어서 하려는 사람 많아. 영희는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76년간 쌓아온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 헌신의 세월들이 그저 하녀,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을 막았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밥이 다 돼 있고, 집에 오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고, 정말 여왕 같은 기분이야.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영희의 노고가 수진이를 여왕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였던 셈이에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수진이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고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공짜로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친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조금은 미안하지 않아? 영희는 이 질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그 기대마저 무너뜨렸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어차피 할 일 없잖아. 집에서 놀고 있을 거 우리가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자신은 가족이지만 동등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에 얹혀 사는 대가로 집안일을 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수진이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공짜 하녀, 부려먹는다. 대체 가능하다는 표현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마운 말들, 정중한 인사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진심은 친구와의 전화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영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하녀일까?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녀의 봉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수진이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베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영희는 이날 오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녀, 공짜, 부려먹기, 대체 가능. 이런 단어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영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후에 그런 잔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해줄게. 수진이는 영희의 달라진 말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영희는 기계적으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소의 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녀라면 하녀답게 최소한의 일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날 밤 영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영희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수진이의 잔인한 대화를 들은 이상 그저 순종적인 하녀 역할만 할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의 잔인한 전화 내용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 해철이로부터 올 예정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해철이는 평소보다 늦잠을 잤습니다. 주말이라 여유로운 모습으로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준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해철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철이는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여보, 어제 친구들이랑 통화했는데 우리 집 진짜 부러워해. 하녀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해철이는 이 메시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희는 해철이의 휴대폰 알림음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그런 소리들이 유독 신경 쓰였어요. 하녀라는 단어와 관련된 대화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소리 같아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해철이는 계속해서 방에 있는 수진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맞아, 정말 편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수진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공짜 하녀라고 하니까 더 부러워해. 해철이는 이 메시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희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웃긴 일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해철이는 수진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말이 맞네. 우리 진짜 복 받았어. 이런 하녀 어디서 구하겠어.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추가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는 그냥 하녀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메시지를 보낸 후 해철이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힐끗 봤어요.
해철이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는 것이 왠지 기분 나빴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본 기억 때문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해철이는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바로 그 순간 영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가 해철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어요. 수진이와의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올려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녀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해철이가 방금 전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영희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자신이 낳고 기른 친아들이 자신을 그냥 하녀라고 표현한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어지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영희는 잠깐 며느리가 자신을 옹호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해철이의 다음 답장은 그 희망마저 짓밟았어요. 뭔 어머니야? 그냥 나이 많은 하녀지.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우리가 집에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영희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 해철이의 답장은 더욱 잔인했어요. 그게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살겠어. 우리한테 의존해서 살고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영희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의존적인 존재의 당연한 의무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10개월간 배 속에 품고 젖을 먹이며 밤새 열병으로 앓을 때 간병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더욱 가혹해졌어요. 해철이가 계속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짐이야. 나이도 많고 병원비도 더 들고. 그래도 집안일은 하니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지. 영희는 이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가 답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어쨌든 어머니잖아. 하지만 해철이의 다음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그냥 나이 든 가정부지. 돈 안 주는 대신 집에서 먹고 자게 해주는 거야. 윈인 아니야? 영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철이의 메시지였어요. 어차피 몇 년 더 못 살잖아. 그때까지만 부려먹으면 돼. 이 말을 본 순간 영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철이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해철이가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머니를 그토록 모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오늘 점심 뭐예요? 해철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짓으로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해철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영희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철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76년의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아들을 키우며 쏟았던 모든 사랑과 희생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철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밤새 열이 나서 끙끙대는 아들을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했던 기억들, 결혼할 때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적금을 깨서 전세금을 보태준 것도 생각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가장 아픈 것은 해철이가 자신을 단지 몇 년 더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로 본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로서의 존재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편리한 가정부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용하자는 식의 발상이었어요.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그저 늙고 지친 하녀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거니? 영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였어요. 해철이의 메시지대로라면 자신은 죽을 때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결국에는 버려질 운명인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벌써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해철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점심 안 하세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알아서 먹어라. 간신히 이 말만 했어요. 해철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가끔 어머니도 아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외출해서 돌아와서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프신가요? 해철이는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둘 다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영희는 요리할 생각이 없었어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왔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해철이와 수진이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밤이 깊어도 영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해철이의 잔인한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냥 하녀, 짐, 몇 년 더 부려먹자. 이런 말들이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76년을 살아오며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영희는 어떤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녀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을 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김영이다. 그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녀가 아니라 김영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인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철이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단순히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요일 새벽 4시,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는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76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하지만 오늘은 그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초라한 하녀의 모습이 아니라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한 여성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김영희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한 것들이었어요. 원래는 가족들을 위해 쓸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혼자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있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원룸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희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계란 후라이와 밥, 그리고 김치 몇 젓가락.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어요. 이상하게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보기로 한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서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하녀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안일하기 편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외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동산으로 가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원룸을 찾고 있어요.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녔어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것들이 궁전처럼 보였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오직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채광도 좋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근처에 마트와 병원도 있어서 혼자 살기에 적합했습니다. 영희는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금을 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의 일부였어요. 돈을 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사 준비, 새로운 환경 적응, 그리고 혼자만의 생활.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침도 안 해주시고. 준이의 말에 영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만큼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준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이야, 할머니가 잠깐 아팠어.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영희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곧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준이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영희는 요리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단한 도시락을 사와서 준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녁이었지만 준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어요. 해철이와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해철이가 물었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했어. 알아서 먹어. 수진이가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영희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는 서비스 제공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영희는 본격적인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들과 버릴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나간다고 하면 놀랄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영희는 건강상 이유로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실제로는 혼자 살 집을 구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마침내 결심을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철이와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있는데 무슨 요양원이에요? 해철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너희들도 바쁘고 나도 짐이 되기 싫어서 요양원에서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결정하시면 섭섭하죠. 영희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진짜로 섭섭해하는 건지 아니면 한여를 잃게 되어서 불편해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알아봐놨어. 다음 주에 들어갈 예정이야. 영희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특히 준이가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 어떡해요? 준이의 슬픈 표정을 보니 영희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이야,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가끔 만나러 올 수 있어. 그리고 준이가 보고 싶으면 할머니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그날 밤, 영희는 진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영희가 집을 나선 것은 화창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떠난 후였어요. 해철이와 수진이는 출근했고 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영희는 일부러 이 시간을 택했어요. 작별의 순간을 길게 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 76년을 살아온 인생의 짐치고는 너무나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상처받은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영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 집은 인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아파트와는 다른 정겨운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비록 작지만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언가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봤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노래교실, 서예반, 댄스 교실, 요리 교실 등. 영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답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요. 젊었을 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렇다면 합창단은 어떨까요? 내일 모임이 있어요. 합창단이라는 말에 영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발성 연습을 해봤어요. 목소리가 많이 쇠했지만 여전히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합창단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김영희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설렘과 긴장을 안고 복지관 음악실 문 앞에 섰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2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표정들이 밝고 활기찼습니다. 지휘자인 젊은 여성이 영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합창단 지휘자 김선영입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왔어요. 선영은 따뜻한 미소로 영희를 맞이하며 단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김영희 할머니세요. 단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어요. 이런 따뜻한 환영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은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는 연습이었어요. 곡목은 그리운 금강산과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영희가 젊었을 때 즐겨 불렀던 노래들이었어요. 가사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아, 에, 이, 오, 우. 영희도 따라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노래하는 즐거움, 그 오래된 기쁨이 다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이 연습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 할머니, 혹시 예전에 노래를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영희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했었어요. 하지만 오래돼서 많이 잊었어요. 아니에요. 기본기가 탄탄하세요. 선영의 말에 다른 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습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할머니,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사는 할아버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래를 시작한 할머니.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노래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어요. 이정숙 할머니가 영희에게 물었어요. 영희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혼자 살게 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모두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되잖아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공감했어요. 영희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칭찬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76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연습에서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선영이 소리 좋은 분들을 앞줄에 세우겠다고 했을 때 영희도 앞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고향의 봄 연습에서는 영희가 솔로 파트를 맡게 되었어요. 나는 못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영희는 사양했지만 선영과 다른 단원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만큼 이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은 없어요. 꼭 해보세요. 결국 영희는 솔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표정까지 연습하며 노래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져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자신을 위한 일에 이렇게 몰입한 적이 없었어요. 한 달 후,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긴장하지 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순간 조명이 환하게 비쳤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7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무대에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고향의 봄 차례가 왔어요. 영희의 솔로 파트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영희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깊이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기교보다는 진정성이,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이런 환상적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영희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칭찬들을 받으며 영희는 자신이 꿈꾸던 순간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괴로운 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설렘으로 가득한 밤이었어요. 오늘 무대에서의 그 순간들, 관객들의 박수 소리, 동료들의 인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김영희다. 76세의 김영희. 그리고 이제 합창단 김영희. 이 모든 정체성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장이 영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영희 할머니, 다른 복지관에서도 합창단 지도를 요청해 왔어요. 할머니가 하시면 어떨까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곳에서까지 자신을 찾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제 영희의 일주일은 빈틈없이 차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자신이 속한 합창단 연습, 화요일은 새로운 합창단 지도, 목요일은 개별 레슨, 주말에는 공연이나 모임. 76세의 나이에 이렇게 바쁜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어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다는 실감. 이 모든 것이 영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더욱 생기 있고 자세는 더욱 당당했어요. 무엇보다 미소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의 미소였어요. 나는 김영희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김영희. 이제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자신만의 무대에서 빛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집을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런 평온한 어느 화요일 오후, 영희는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공연을 생각하며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해철이었어요. 영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철이와 수진이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시죠? 해철이가 헐떡이며 영희 앞에 섰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해철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이도 영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해철이가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집도 잃고 이제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수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해철이와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영희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자존감을 찾았거든요. 일어나.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길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봐. 해철이와 수진이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근처 카페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야 영희는 그들의 사연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해철이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준이까지 전학을 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해철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준이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이도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고 집에 오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게 다 어머니 덕분이었는데 영희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말일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희는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해철이가 다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엄마를 정말 소중히 모실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영희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철아, 수진아,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녀가 아니야.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어. 휴대폰에서 본 대화들, 친구들과의 통화 내용들,
모든 걸 알고 있어. 해철이와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영희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어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공짜 하녀였어. 부려먹을 수 있는 편리한 존재였지. 내가 사랑으로 한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였던 거야. 영희의 말에 해철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미쳤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엄마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요. 해철이의 사과는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영희야. 76세의 김영희. 영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너희의 하녀도 아니고 무료 가정부도 아니야.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 합창단을 지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영희의 말에 해철이와 수진이는 놀랐어요. 내일도 공연이 있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합창단을 시작해야 해. 나에게는 소중한 일들이 많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해철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로 엄마를 가족으로 소중한 어머니로 모실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50년 동안 줬어. 내가 너를 낳고 기르고 결혼시켜주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주까지 돌보면서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게 준 건 뭐였어? 하녀라는 이름뿐이었잖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철없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몰라봤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 합창단 식구들이 있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나는 하녀가 아니라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 해철이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엄마, 준이는 어떡해요? 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매일 할머니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봐요. 이 말에 영희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준이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아이였으니까요. 준이, 영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야. 나 같은 할머니가 없어도 준이는 잘 자랄 거야. 해철이와 수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영희의 단호한 태도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철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기회가 없을까요?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희만의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어 가렴.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야. 카페를 나서면서 영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녀가 아니야. 나는 김영희야. 내 삶은 이제 내 무대에서만 빛나. 너희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꿈을 이루며 사는 한 사람이야. 해철이와 수진이는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무료 가정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영희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김영희로 하루를 마감한다. 무대 위에서 빛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다. 76년을 살아와서 마침내 진짜 나를 찾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릴 적 별을 보며 꿈꾸던 그때처럼 지금도 영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고생했다, 김영희. 76년을 살아와서 마침내 진짜 너를 찾았구나.
앞으로도 계속 김영희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나이를 초월한 꿈, 존엄성의 회복,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의 가치. 이것이 김영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메시지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